네, 그럼 오늘 13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합소득금액 같은 경우 거의 다 끝나갔어요. 그래서 과세표준하고 세액을 구한 다음에 이후 이제 신고 납부하는 과정까지 하게 되면 소득세가 얼추 마무리되겠습니다. 참고로 퇴직하고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양이 방대하기도 하고 일부 지역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인세까지 강의가 끝난 다음에 따로 촬영을 하는 기회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할까요? 과세 표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뺀 금액을 우리가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계속 말하던 것처럼 이자 배당부터 해가지고 근, 연, 기 이렇게 총 6가지 소득, 퇴직, 양도를 제외한 6가지 소득에 대해서 다 합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했죠. 네, 거기서 일정 소득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소득공제로서 빼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먼저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법에는 어떤 소득공제가 나열되어 있냐? 크게 네 가지인데요. 교환을 보시면 인적, 연금, 주택, 특별 이렇게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먼저 인적 공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부양가족이 많게 되면 그만큼 나의 소비가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같은 소득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비교적 경제적 상황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인적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이를 더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줌으로써 형평성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적 공제 내용에서 보면 첫 번째로 기본 공제, 두 번째로 추가 공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본인이 있는 경우 본인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공제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옆에 내용을 보시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이 두 가지를 따지게 되는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없어요. 내가 기본 공제 대상자인 나이 요건은 없는 것이고 소득 요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옆에 공제 금액이 있죠. 150만 원을 해주는 거예요. 참고로 기본 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모두 한 명당 그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150만 원입니다. 한 명당. 이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이와 소득 요건이 없고요.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나의 배우자이기만 하면 나이 기호는 충족되지 않으나 하지만 소득이 있을 수도 있죠.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그 배우자는 굳이 나의 부양가족으로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서 경제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나의 인적 공제 대상자로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소득폭이 얼마를 넘어야 되냐? 연간 100만 원 이하를 넘기만 하면 나의 인적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필요 없대, 소득 요건은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참고로 소득 요건을 보게 되면 옆에 그 별표 두 개가 있죠. 그 표 밑에 보시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단 부분이 있는데 나이 요건 같은 경우 뒤에서 그 추가 공제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그때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따 보도록 하고요. 소득 요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고 그랬죠. 여기 100만 원 이하는 해당자의 연간 소득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연간 소득 금액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연간이고 소득 금액입니다. 즉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겠죠. 이것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까지는 소득 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소득보다는 근로소득을 창출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는 총 금액 500만 원까지는 그 이하이기만 하면 소득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직계 비속입니다. 세 번째로 직계 종속입니다. 직계 종속 같은 경우 나의 어머니 아버지 또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도 됩니다. 비고에 보면 적혀 있죠. 그 쭉쭉 표 끝에 비고에 보면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가 요거 아니죠.
직계 존속 같은 경우, 그렇죠.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하고, 여기서 특이한 게 계부, 계모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계부, 계모,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근데 직계 존속이라고 해서, 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직계 존속이라고 해도, 젊은 경우에는 충분히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봐서, 직계 존속은 나이가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만 우리가 나이 요건에 충족된다고 보고 있고요. 소득 요건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연간 100만 원 이하의 소득 금액, 연간 100만 원 이하의 소득 금액 다 같고요.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은 이제 나의 아들, 딸, 뭐, 이렇게 되겠죠. 직계 비속도 만 20세 이하여야 됩니다. 만 20세가 넘으면, 너는 성인이므로 충분히 근로적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물론 직계 존속이든 직계 비속이든, 나이에 따라서, 그런 경제적 여력이 없을 수 있으나, 세법상 일률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이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20세 이하의 어린 사람이어야 되고, 소득 요건 같은 경우 역시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우리 나이가 어려도 충분히 능력이 있을 수도 있죠. 나이가 뭐 내가 중고등학생인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경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부양 안 해도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도 소득 요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공제 금액은 역시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의붓 자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도 나의 인적 공제 범위에 넣어주고 있는데요. 형제 자매도 역시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만 되고, 그 사이에 20세부터 60세 미만까지는, 그렇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세법에서 일률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나이 요건에 충족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도 역시 100만 원이고요. 여기에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공제가 안 됩니다. 형제 자매까지만 되고요. 보면 이제 형제 자매 그리고 위탁가 또 이렇게 나와 있지,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공제가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탁 아동, 내가 위탁을 받아서 아동을 키우는 경우에도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산입을 한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하다 만 게 있었는데, 배우자의 그 옆에 보면 비고가 있죠. 배우자에는 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원래 직계비속까지는 되는데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포함이 안 된다고 포함이 안 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렇게 나와 있지,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포함이 안 되는데,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직계비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제적 자립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혹시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래도 이거는 형평상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나라에서 판단을 해서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의 장애인도 공제를 해준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기본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본공제는 그래서 이렇게 충족이 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추가공제입니다. 기본공제에 더불어 추가공제를 더 해주는 것인데, 말 그대로 추가공제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이 1단계를 통과해야 이 2단계 추가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뭐가 있냐, 만 70세 이상의 경우 경로 우대로서 경례 우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만 70세 이상의 부모님은 만 70세 이상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좀 더 모시는데 돈이 많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제를 더 해주는 것이고, 이때는 추가 100만 원, 1인당 추가 100만 원, 부모 모두 70세 이상이 기본 공제 대상자면 200만 원, 뭐 이렇게 각각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애인인 경우입니다. 나의 부양 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대상을 부양하는데 좀 더 많은 경제적인 부분이 투입되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도 추가 공제로 200만 원을 더해줍니다. 한 명당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녀자 공제입니다. 부녀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으로 좀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버는 여성일 수도 있겠죠. 아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여야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이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부녀자 소득공제라 그래서 연간 5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줍니다.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진출해서 활동하는데 좀 더 어렵다고 보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한부모 소득공제입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같은 경우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뭐 어떠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내 곁에 없는 경우로서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둘이서 키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한 명당 추가 100만 원 더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부녀자 소득공제와 한부모 소득공제가 동시에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둘 다 공제해 주진 않고 좀 더 공제액이 큰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어떤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록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나이가 많아도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나의 자녀가 25세여도 30세여도 20세를 넘었지만 그래도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기본공제 그리고 추가 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넘어가서 공제 대상 범위 및 판정 시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제 대상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표가 있으면 거기에 동거가족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나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그 주민등록표상 적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항시 같이 생계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혹시나 이런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아닌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라도 증명서, 각종 증명서당, 서류상 그렇게 일시 퇴거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나와 아버지는 요새 그 핵가족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 부모님이 다른 곳에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 존속도 나의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본적으로는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이런 예외가 있다는 소리인 거죠. 두 번째로 판정 시기예요. 판정 시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해당 과세 종료일 현재 부모님이 65세다, 70세다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사망했거나 장애가 치유된 자가 있으면 사망일 또는 그 장애가 치유된 전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나이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그 나이가 있기만 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20세 이하는 20세가 된 날을 포함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동일인이 여러 공제 대상자 중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죠. 근데 내가 있고 내 배우자가 있습니다. 둘 다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내 아버지를 공제 대상자에 넣고 싶은데, 이때는 한 명이 넣기만 하고 한 명이 넣으면 한 명이 안 넣으면 돼요. 내가 넣으면 내 배우자가 안 넣으면 되고, 내 배우자가 넣으면 내가 안 넣으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고, 추가 공제도 말 그대로 그 받은 사람 기준으로 넣으면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우리 이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를 다 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공제입니다. 제가 오타로 거기 세액공제라고 집어넣었는데 제가 교환을 올리면서 다시 소득공제로 한번 고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서 납부한 본인의 연금보험료 전액입니다. 내가 공적연금법에 따라서 국민연금 넣었다. 그러면 국민연금 전액, 내가 교원으로서 어떤 사학연금을 들었다. 그러면 사학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이자 비용 공제입니다. 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나이가 드는 자가
내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주택에 대해서 이자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비용에 대해서 연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말인데 이런 게 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그 세 번째보다 네 번째 특별소득공제입니다. 특별소득공제 같은 경우에 이게 중요한 게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해요.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소득자가 없고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공제가 불가능한데 그게 무엇이냐? 고용보험료 소득공제랑 두 번째로 주택자금 소득공제입니다. 근로자가 그렇게 근로를 하면서 받는 급여액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받잖아요. 물론 소득세를 공제를 하지만요. 그러면 그 공제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로서 일부 보완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국민건강보험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본인 부담분, 회사 부담분 말고 우리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잖아요. 회사에서 절반 부담하고 근로자가 절반 부담하는데 그 절반 부담하는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를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내가 보험 듣는 거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안보험을 들었다,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제는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소득 공제 부분이 아니고 세액 공제에서 공제를 해줘요. 요거는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 어쨌든 그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소득 공제 단계에서 전액 공제해준다. 그리고 주택자금 공제라 해서 뭐 주택 청약이나 뭐 어떤 일부 주택 임차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등등 이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네 가지의 그 소득세법상 공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적공제,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공제, 세 번째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네 번째로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에는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가 두 개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는 얻은 게 있냐? 제일 중요한 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예요. 우리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고들 하잖아요. 여기서 신용카드 등이라고 했는데 신용카드 등에는 체크카드,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신용카드 등이라고 법적으로 표현해놨고요. 하여튼 그런 신용카드 그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여기서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아래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배제된다는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형제자매 사용부는 공제는 안 해줍니다. 그래도 형제자매 같은 경우까지 공제를 해주면 너무나 많은 신용카드 공제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제를 안 해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근로소득이 없는 자, 신용카드 사용 금액 같은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보험료, 교육비, 제세공과금 그 밖의 비용으로서 상품권 구매, 면세 상품 구매 등등 이렇게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신용카드를 많이 긁음으로써 세원을 양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용카드를 긁으면 국세 정보망에 바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데 이러한 보험료부터 그 밑에 금액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신용카드를 안 끌고도 나라에서 얼마를 썼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뭐 세원, 포착의 양성화가 되는 부분에 기여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3번부터 6번 비용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비용에 보면 면세상품 구입액 이런 것들이 이제 면세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신고가 되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공제로서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 소득공제 종합 한도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도 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종합 한도가 있는데 그것이 연 2,500만 원이고요. 단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그리고 특별소득공제 중에 보험료 공제 같은 경우에는 한도에서 제외되니까 설령 이것을 포함해서 2,500만 원이 넘었더라도 이 금액은 그 한도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종합소득 세액의 계산입니다. 우리 이제 소득까지 다 봤고요. 세액 같은 경우 어떻게 계산되냐? 우리 그 첫 시간인가? 그때 한번 어떻게 종합소득 세액이 산출되는지 한번 계산해 봤을 거예요. 우리 그 복습차원차 한번 같이 적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모든 이자부터 해가지고 기타까지가 이제 종합소득 그 대상이랬죠. 그래서 기타까지 소득금액까지 다 합치고요. 여기서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6%에서 45%까지 누진 세율이라는 점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산출 세액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각종 감면 공제액을 빼고요. 그러면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이 나왔으면 여기서 이제 가산세 있으면 추가하고요. 그리고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차감납부세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계산 구조가 있고요. 그 밑에 특례라고 제가 빈칸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특례를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금융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게 약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조금 뭐 1,000원, 2,000원 또는 10,000원 이렇게 이자를 받는 사람들도 14% 세율을 적용해서 떼는데 혹시나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6%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전자인 사람들보다 형평성이 안 맞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기도 하고 또 그렇게 종합소득으로 적용되는 금융소득 대상자들 같은 경우 뭐라 해야 되죠? 금융소득 14%, 또 25%, 또 어떻게 비신용 같은 건 4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도 무조건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적용한 금액이랑 모든 금융소득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 녹여서 해서 종합소득 세액을 계산한 거랑 해서 큰 금액, 그러니까 기본 세율 적용한 거랑 이렇게 특정 원청 세율을 적용한 거랑 해서 큰 금액을 종합소득 세액으로 산출한 게 좀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 1번, 2번 이제부터 필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이게 원칙입니다. 2천만 원까지는 우리 14%를 적용해보자. 금융소득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 과세 표준에서 2천만 원 뺀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을 적용해보자. 그러면 이제 2천만 원까지는 14% 적용한 거고 2천만 원 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남은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을 적용한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소득 합계액이 있는데 이게 원천 징수 세율을 한번 적용해 보고요. 원천 징수 세율로 하면 14%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면 25%가 될 수도 있고 뭐 비실명 소득 이거는 이제 무조건 분리 과세가 되니까 안 적어도 되겠죠. 여기도 그러면 이거는 포함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그 외 소득에서 소득 공제로 뺀 금액 에서 기본 세율. 그러니까 금융소득을 포함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랑 금융소득 한번 분리해서 나머지랑 분리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죠.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세액을 매기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용한다. 수업 목적상 이 관련 문제가 나오면 제일 뒤에 푸는 게 아마 좋을 것이에요.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아마 복잡해질 것이고 푸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례가 있다. 산출세액을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금융소득이 있으면 이렇게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스톱하시고 요거 필기한 다음에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우리 쭉 이때까지 소득 금액이랑 산출세액 계산법, 그리고 산출세액의 특례라고 계산해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면 공제세액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 공제, 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는 거예요. 먼저 뭘 공제해 주냐? 자녀 세액 공제. 우리가 아무래도 자녀가 많으면 좀 더 그 자녀를 부양하는 데에서 많은 돈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세법상 자녀 수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겁니다. 아까 이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소득에서 공제해 줬어요. 소득에서 공제해 줬는데 그렇죠. 소득에서 공제해 줬는데 이번에는 소득이 아니라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아까 여기서 제가 잘못 적은 금액이 있는데 기타 소득 금액에서 바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소득 금액을 빼주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만 수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득 공제액이겠죠. 소득 공제액 뺀 부분을 과세 표준이고 여기서 세율을 곱하면 이것이 산출세액이 되는 것이겠죠.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도 공제를 해주는 것이에요. 로써 만 8세 이상만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 만 8세 미만은 공제를 안 해주는 것입니까? 일부 그런 아동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경우 잘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금이랑 중복을 막기 위해서 만 8세 이상만 자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입양자나 위탁아들로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제를 해주냐? 한 명이면 일당 25만 원 공제해 줍니다. 매해 공제를 해주는 것이에요. 두 명이면 35만 원 더 공제해 줍니다. 10만 원이 더 늘어났네요. 그래서 총 55만 원 공제해 주는 것이고 3명 이상이면 아까 한 명 25만 원, 두 명째 35만 원. 그럼 3명째부터는 한 명당 40만 원입니다. 그럼 4명이면 25만 원, 35만 원, 40만 원, 40만 원. 얼마입니까? 55만에 80만 원 더하면 13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명째부터는 한 명당 40만 원 더 공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출생이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도에만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위에 거는 매년 그 자녀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그 밑에 추가 공제는 해당 연도에만 공제를 해준다. 첫째는 30만 원, 올해 둘째가 태어났다 50만 원, 올해 셋째가 태어났다 70만 원의 세액을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금 계좌 세액 공제예요. 우리 연금 편에서 잠깐 배웠는데 연금을 넣게 되면 그때 그 넣는 시점에 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인데요. 넣는 금액의 12% 또는 15%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금액을 600만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데 예외적으로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300만 원 추가된다. 예를 들어서 연금 계좌 공제에 600만 원 있고 퇴직연금 계좌에 300만 원 있으면 900만 원이 되겠죠. 세 번째로 특별세액공제입니다. 특별세액공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또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앞에 배울 보장성 보험료, 두 번째 의료비 세액공제, 세 번째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줍니다. 이것과 비교되게 기부금이랑 표준세액공제는 사업자, 다른 소득자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로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그런 근로자가 내는 국민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해준댔죠. 그런데 그거 외에 자동차 보험료나 뭐 암보험료나 이런 걸 우리가 보장성 보험료라고 하는데 이런 보험료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 단계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얼마나 공제해 주냐?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료는 그 금액의 12% 공제해 주는데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라 그래서 부양가족이나 어떤 내가 장애인으로서 납입한 보험료가 있다. 보장성 보험료예요, 이것도. 그러면 그 보험료의 100만 원 한도로 해서 15%, 아까보다 3% 올랐죠?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한도는 100만 원이고 그 공제해 주는 율만, 세액 공제율만 조금 다르다. 두 번째로 의료비 세액 공제입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공제를 해주는데 아까 보장성 보험료에서 제가 그 누락한 부분이 있는데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적용을 해요. 부양가족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이가 요건을 충족을 못했다 또는 소득이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면 적용을 해주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료비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분에 대해서는 나이나 소득 요건은 안 봐요. 아픈데 어쩌겠어요. 아픈데 뭐 경제적 능력이 좋다고 어쩌겠어요. 그런 부분에 다른 부양가족이 그렇게 의료비를 내고 그렇게 공제를 받으면 좀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겠죠. 근데 단 미용이나 성형수술 또는 보약 또 외국 기관의 의료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미용이나 성형 이런 거는 이제 진정한 의료 목적의 의료기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 의료기관 같은 경우 해주지 않는 이유는 가급적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그런 조세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나 소득 요건은 안 본다. 다 된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반 의료비입니다. 일반 의료비는 네 가지 중에서 아래 2, 3, 4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특정 의료비가 무엇이냐? 나, 본인, 그리고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그리고 장애인, 6세 이하의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특정 의료비가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숙 선청성 이상한 의료비, 네 번째로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하고 있고, 이 2, 3, 4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일반 의료비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약간 누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미숙 선천성 이상화 그리고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제율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공제 대상 금액 옆에 보면 아래 합계액에서 총 금액의 3% 뺀 금액의 15%라고 그랬죠. 여기서 총 금액의 3% 빼는 이유는 최소한 그 정도는 내가 살아가는데 병원에 감으로써 쓰는 금액이라 생각해서 그거보다 혹시 과하게 의료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총 금액의 3%를 뺀 금액이어야 되고요. 옆에 15%라고 꼽혔는데 여기서 그 미숙 선천성 이상한 의료비는 20%고 난임 시술비는 30%예요. 그래서 요거 잠깐 옆에 그 율이 다르다는 거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래 합계액은 무엇이냐? 1, 2, 3, 4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그 총금액을 3% 뺀다 그랬죠. 그럼 어디서 빼냐? 먼저 일반 의료비에서 빼고, 일반 의료비에서 뺐는데도 불구하고 더 뺄 금액이 남았다. 그러면 특정 의료비에서 뺍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이렇게 쭉쭉쭉 차가면서 빼는 것이죠. 여기서 단 주의해야 될 게, 일반 의료비는 공제 대상 한도세액이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이상은 공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특정 의료비나 난임 시술비, 미숙 선천성 이상 의료비는 이런 공제 대상의 한도가 없어요. 이 일반 의료비만 공제 대상 한도세액이 700만 원이고, 두 번째로 안경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가 안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몇백만 원짜리 안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공제 대상은 50만 원 한다. 5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 합계액에 넣고 거기서 총 3% 뺀 금액의 15% 또는 20% 또는 난임 시술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적용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적으로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 요건만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면, 내 부양가지고 돈을 스스로 많이 벌면 자기가 학비를 직접 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소득 요건을 적용을 하는 것인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적으로 20대가 넘죠. 그러면 대학생인 경우에도 그런 경제적 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학생 같은 큰 자녀도 적용해주기 위해서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 요건만 적용한다. 네가 돈 많이 벌면 네가 내라. 이런 말이겠죠. 첫 번째로 본인 교육비입니다. 본인 교육비는 전액 공제해 줍니다. 대학원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구분해 놓은 이유가, 부양가족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를 안 해줘요.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네 돈 벌어서 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보는 게 취지이고요. 그래서 부양가족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다니다 부양가족이, 그러면 한 명당 연 900만 원이고, 초중고다 그러면 한 명당 연 3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급식비나 교복 같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다니는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연 300만 원. 초중고도 연 300만 원이겠네요. 이렇게 되고, 단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같은 경우에는 취약자 아동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생, 이런 고등학생이 자녀가 다니는 학원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세 번째로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전액 대상이 되고요. 이렇게 다 합친 금액의 15%, 요거는 단일 공제율이에요. 15%를 곱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나이 요건은 적용 안 되고 소득 요건만 적용합니다. 네 돈 많이 벌면 네가 기부를 해라, 이런 취지겠죠.
그래서 공제재산 기부금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특례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일반 기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다 율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기준소득 금액이라고 있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이랑 기준소득 금액이랑 작은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 공제해주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기준소득 금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작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올해 다 기부금 공제받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10년을 2월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우리 결손금도 15년 또는 10년 공제해줬죠. 근데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15년으로 개정되지는 않았고 여전히 10년간 공제를 해준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부금 같은 경우 복잡하게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재경관리사 수준에서 나오지는 복잡하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나온다면 기부금 계산 문제도 저렇게 뒤로 빼서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기부금 같은 경우 세액 공제는 그렇게 계산된 산식의 15% 또는 1,000만 원 초과한다 30%까지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표준 세액 공제예요. 요거 같은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이 없는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나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다 안 받겠다. 다 안 받으면 우리 혜택이 너무 적죠. 그때는 13만 원을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없는 자 같은 경우에서 소득세 포함 성실사업자는 12만 원, 그 외에는 7만 원 해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세액공제 한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교재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넘어가서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 그것을 근로소득을 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고 보고 특별히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소득자에 비해서 이렇게 경비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근로소득 같은 경우 필요금비 계산공제로 그 필요금비를 해줬죠. 그리고 세액공제 단계에서도 한번 이렇게 법정 산식에 의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만 해두시면 되고요. 그 밑에 배당 세액 공제. 우리 그로스업 배웠죠? 그로스업. 배당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그로스업 해가지고 나의 금융소득 금액에 산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혜택적 성격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비록 나의 소득 금액에 포함이 되지만 그것을 나의 세액 공제 단계에서 빼줌으로써 우리가 그 법인세법에서 한번 과세된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해소시켜 준다 그랬죠. 그래서 개인의 단계에서 이렇게 세액공제로 그로스업 금액을 빼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배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쭉쭉 내려가서 기장세액공제 있습니다. 우리 간편장부 대상자 같은 경우 그렇게 기장을 안 해도 되는 사업자가 있어요. 일부 영세한 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장 능력이 없다고 봐서 이렇게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를 해가지고 장부를 안 해도 되는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 자가 성실하게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산출세액이 20%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또 재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 재해로 날아간 자산 총액이 총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월세 세액공제라고 있죠. 임차 주택에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일정 비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해준다. 그 밑에 10번, 11번 요거는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32페이지 문제 1번 다음 중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의무가입 대상자인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우리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랬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고요. 문제 3번 다음은 거주자 김삼일 씨의 2025년 부양가족 현황이다. 김삼일 씨가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합계는 얼마인가? 우리 인적공제 계산하는 것이네요. 우리 인적공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일반공제, 특별공제. 우리 가족이 몇 명입니까? 6명이네요. 본인, 배우자, 부친, 모친, 딸, 아들. 이렇게 총 6명입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된다 그랬죠. 일반공제. 특별공제 내가 받을 것은 없어 보이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 총 금액 500만 원이네요. 우리 그러면 다른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공제가 대상이 안 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그 비교적 노력을 많이 한 소득이기 때문에 총 급여 500만 원까지는 인정해 주면 됐죠. 다른 근로소득은 없네요. 그러니까 배우자도 되겠죠. 부친, 장애인입니다. 일단 부친 같은 경우에 소득이 없네요. 그러면 기본공제는 통과이고요. 우리 부친 70세 이상이네요. 그러면 이제 그 나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장애인이니까 200만 원 더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리고 모친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 500만 원 있습니다. 그럼 아예 기본공제 등에서 탈락이니까 특별세액공제 볼 것도 없고요. 딸 같은 경우에 소득이 없네요. 그리고 되고 아들도 20세 이하로서 소득이 없네요.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공제 대상은 없고요. 그러면 기본공제 같은 경우 150만 원인데 그것이 5개죠. 그러면 750만 원 되는 것이고 특별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총 1050만 원의 인적공제가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3번이고요. 문제 5번. 다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은 불문 맞죠? 배우자, 부양가족, 형제자매 포함 사용분은 포함한다가 아니고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문제 7번.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거 한번 볼게요. 정기 예금이자, 비영업 대금이자, 우리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일단 금융소득 금액 계산해야 되겠네요. 우리 예전에 잠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자, 배당소득 중 그로스업 안 되는 것, 배당소득 중 그로스업 되는 것, 그리고 조건부, 무조건부, 출자 공동 이렇게 있었죠. 먼저 보게 되면 정기예금이자 500만 원, 200만 원 조건부 여기 되겠네요. 비영업 대금 이익 1000만 원, 이것도 조건부에 되겠네요. 비상장 법인의 배당소득, 근데 그로스업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1500만 원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이제 금융소득 금액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금융소득 금액이 총 30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로스업 해야 되겠죠? 그로스업. 일단 배당 가능 소득 금액 1,500만 원에서 우리가 3천만 원에서 최소한 2천만 원 넘어 그 많은 금액만 그로스업 해주자. 그리고 10%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 중 작은 금액은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에 10% 100만 원. 그럼 총 3,100만 원이 금융소득 금액이 되겠네요. 그리고 사업소득 금액 1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공제 1,100만 원이 있네요. 이거 빼주면 우리 과세 표준은 1억 2천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참고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구하면 우리 이 산식에 한번 넣어보면 돼요. 그럼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요거 한번 구해보시고요. 문제 9번. 거주자인 김삼일 씨의 2025년 소득금액은 소득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에 의하여 26년 5월 말 신고해야 될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여기 보면 이제 니은, 이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분류과세 소득이랬죠. 종합소득 금액에서 빼고 나머지 근로, 사업, 기타 같은 경우 포함하면 되는데 참고로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 원 이하면 내가 분리할지 또는 종합과세 할지 선택하면 되는데 480만 원이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기역, 디귿, 미음 들어가면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4,180만 원. 문제 11번. 다음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장애인 아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아니고 장애인 아들이라도 능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안 보되 소득의 요건을 봅니다. 그래서 소득에 관계없이가 틀린 것이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문제 13번. 다음 중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장애인의 경우 연령과 소득금액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틀렸죠? 아까 11번이랑 똑같은 거죠. 장애인인 경우 소득금액 제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는데요. 세액공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50페이지 문제 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동그라미 3번인데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의 의료비 지출한 것 외에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했는데 아니죠.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쓰는 총금액 3%까지는 모두가 쓴다 그랬죠. 그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전액이 아니고 총금액 3%를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틀린 것은 3번이고요.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자인 성형상 씨의 25년 보험료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보험료 세액공제 구하면 되는데 우리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1번, 2번 요것은 이제 소득공제 단계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세액공제 단계에서는 고려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거 지워서 한번 써볼까요? 3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장남입니다. 장남은 19세 이나 소득은 없네요. 그럼 소득 요건 충족했으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겠죠. 나이 요건은 안 보는 것이고요. 장애인이니까. 그러면 200만 원인데 우리 한도가 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장애인이 몇 프로 그랬습니까? 15%죠. 그리고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료. 본인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이죠. 근데 우리 한도 똑같이 100만 원이라 그랬죠. 그리고 일반 보험료 같은 경우 보장성 보험료 12%죠. 이렇게 하면 15만 원, 본인은 12만 원. 정답은 다 합친 27만 원이 되겠네요. 3번이고요. 문제 5번. 다음 중 거주자 김삼일 씨의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누가 공제 대상일까요? 본인, 여동생, 딸 다 되는데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 있네요. 우리 교육비 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나이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데 소득 공제는 고려한다 그랬죠. 네가 능력이 있으면 네 돈 벌어서 네가 교육비 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 빼고 나머지는 나이 요건 안 보니까 소득 요건 본인은 원래 안 보는 것이고 여동생, 딸 둘 다 소득 요건 소득 없으니까 다 충족했죠. 그래서 배우자 빼고 본인, 여동생, 딸 2번이겠네요. 문제 7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는 모두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아니죠. 우리 8세 이상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동그라미 3번인데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모든 공제 대상 의료비의 지출액의 20%를 한다. 틀렸죠. 일단 모든 공제 대상 의료비 지출액의 20%가 아니고 일단 그 중에서 총 금액의 3% 넘는 것만 공제를 해주고 지출액의 20%가 아니고 15%를 기본적으로 하되 난임 시술비는 30% 그리고 선천성이나 어떤 미수화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만 20%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